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국환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 9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시간에 대인배상 1에 이어서 이제 대인배상 2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 학습 마치신 후에 이제 대인배상 1하고 대인배상 2의 각각의 적용 요건들, 즉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면책약관 해당되는 부분 꼭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출 문제로 이제 약술로 출제된 문제가 대인배상 1의 승낙 피보험자와 대인배상 2의 승낙 피보험자를 비교해서 약술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주된 쟁점은 취급업자와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한 운전자, 즉 대인배상 1에서는 승낙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로 포함되는 해당되는 분들이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는 거, 제외된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주된 내용으로 약술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이 좀 엉뚱한 내용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점에 유념하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배상 2에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다만 그 손해는 대인배상 1에서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운행자 책임을 포함한 모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즉 운행자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 책임 등등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 소유, 사용, 관리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운행자 책임에서 말하고 있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과 거의 표현은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운행자 책임, 대인배상 1은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해 주는 데 비해서 대인배상 2는 피해자까지, 즉 민법상 피해자까지 보상의 범주에 원칙적으로는 들어갑니다. 다만 대인배상 1에서는 면책약관에 고의사고 외에 다른 면책약관은 없었지만 이제 뒤에서 학습하는 바와 같이 대인배상 2에서는 인적, 즉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면책 사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를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1과 비교를 한다면 대인배상 1에서는 타인만을 보상해 주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타인을 포함한 피해자를 보상해 준다는 점도 좀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용법에 따라는 부분은 제가 대인배상 1 학습하실 때 또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유 장치를 자동차의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구비된 환자 이동용 침대를 내리면서 환자가 낙상한 경우라든지 이 경우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구급차가 출고할 때부터 해당되는 정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유 장치에 해당하고요.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나 화물차 물건을 고정하던 중에 결박을 하는 고무줄이 튀어서 사람이 다쳤다면 이것은 고유 장치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인배상에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행자 책임을 비롯한 민법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국가배상법 책임 등 일체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제 이 정도 시기 되시면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수강생 분들이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과연 언제 어떤 것이냐면 대인배상 1은 운행자 책임을 보상하고 대인배상 2는 운행자 책임을 제외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채무불이행 책임을 보상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다뤘던 문제 상황이었었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고 있던 택시 승객이 이제 밤늦게 이제 승객이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계속 호소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동차 전용도로 약간 이제 폭이 좀 넓은 그곳에 이제 내려주게 됐고 이분은 거기서 화장실을 이제 노상방뇨를 하려고 하다가 차들이 불빛이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쑥스러운 마음에 본인도 모르게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나가던 차량하고 사고가 났고요. 그 차량은 우리 운행자 책임에서 말하는 차외인에 대한 삼면책 요건, 그렇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기 때문에 면책이 됐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자동차에 그 차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워줬어야 될 택시 승객을 위험한 장소에 내려주게 한 그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과 안전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의무를 해태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인배상2는 운행자 책임을 비롯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주는 담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대인배상2의 이제 피보험자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는 원칙적인 부분은 대인배상1 피보험자와 동일하고요. 기명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모두 요건도 동일합니다. 다만 대인배상 1에서 우리가 마지막에서 학습하셨던 보유 피보험자, 즉 대인배상 1이 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상 대인배상 1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게끔 하기 위해서 보유 피보험자라는 추가적인 피보험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해서요. 자, 해당되는 대인배상 1은 운행자 책임을 담보하기 때문에 보유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필요했고요. 대인배상 2에서는 상대적으로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해주는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 피보험자라는 부분은 삭제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피보험자는 동일하지만 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취급업자 및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 또는 운전의 보조에 종사하시는 운전 피보험자 영역은 지금부터 대인배상 2에서는 모두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피보험자냐 피보험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피보험자를 위해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느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줄 수 있느냐라는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기능과 역할도 있겠지만요. 두 번째로는요.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3자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보험사와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제3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때는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취급업자가 사고를 냈고요. 기명 피보험자와 승낙 피보험자
그 외 다른 피보험자들에게도 법률상 책임이 있고요. 이때 해당되는 보험사에서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를 모두 보상해 줬다고 한다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운전 사고입니다. 자, 대리운전을 의뢰한 소유자가 차에 타고 있고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을 보상을 해줬다는 이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대리운전 기사 및 대리운전 업체는 취급업자로서 대인배상 1에서는 승낙 피보험자지만 대인배상 2는 피보험자가 아니고요. 대리운전 기사는 대인배상 1에서는 취급업자인 승낙 피보험자를 위해서 운전하던 운전 피보험자이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2를 모두 보상해줬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험사는 취급업자인 대리운전 업체와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에게 연대하여 그들의 과실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대리권을 행사해서 금액적으로 환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피보험자에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자동차 보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피보험자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례의 등장인물 중에서 과연 배상 의무자는 누구인가, 그 중에서 보유자는 누구인가, 그 중에서 피보험자는 누구인가, 이 피보험자가 어떤 피보험자에 해당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학습하고 판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보험 과목에 있어서만큼은 그 사례 문제를 학습하시거나 또는 이제 정말 손해사정사가 되셔서 이제 실무에 나오셨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해가 되는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결과적으로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의 범위보다 넓게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대인배상 2의 피보험자의 범위가 좁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자, 승낙 피보험자 중 취급업자는 취급업자와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한 경우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제가 좀 주의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드리는데요. 자, 제 옆집에 살고 있는 저 옆집에 바로 이제 카센터가 있고요. 그 카센터 사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 카센터 사장님이 제가 갖고 있는 승합차를 좀 개인적으로 써야 된다고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이때 카센터라는 것은 자동차 정비업자로서 취급업자에 해당하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때 제 차를 빌려간 그 카센터 사장님은 과연 취급업자로서 대인도 피보험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자, 직업이 취급업자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업, 즉 취급업자의 직업도 가지고 있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피보험 장치를 위탁받아야만 취급업자로서 피보험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단순히 직업이 카센터 사장님일 것뿐이고요. 저하고는 그냥 이웃 사촌이고 저는 이웃 사촌에게 제 차를 빌려준 것뿐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분은 대인배상 1의 승낙 피보험자, 대인배상 2의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반대로요. 제가 역시 옆집에 카센터가 있고요. 저는 그 집에서 수시로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하고 엔진 오일도 교환하고 세차도 하고 정비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지금도 오늘도 세차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엔진 오일을 넣기 위해서 차를 맡겼다면 이제는 자동차 정비업자인 취급업자의 업무와 관련해서 피보험 자동차를 위탁한 경우고 취급업자는 그 자동차를 위탁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인배상 1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만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운전 피보험자, 아까 제가 대리운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요.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피보험자, 그 중에서도 취급업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운전 피보험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자에서 제외되고요. 예. 자, 대인배상원의 피보험자 중에서 운전 피보험자가 있었는데 이때 운전 피보험자는 자배법상 운전자 및 운전 보조자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대인배상원 할 때 이런 의문점을 제시해 드렸죠. 운전 피보험자, 즉 자배법상의 운전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데, 자, 대인배상원은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어떻게 피보험자로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지만 제가 소극적 의미에서, 즉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운전자를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즉 보험금 청구권은 없지만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운전 피보험자를 대인배상원에 넣어놨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에 비해서 대인배상2의 운전 피보험자는 대인배상2에 보상하는 손해가 운행자 책임을 비롯한 민법상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 국가배상법상 책임 등 모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자, 운전자로서 법률상 책임을 진다면 대부분 불법행위 책임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때 그 불법행위 책임도 대인배상2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운전 피보험자는 대인배상1의 운전 피보험자와 달리 대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보험금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인배상1의 피보험자와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의 차이점이 더 하나 생겼습니다. 운전 피보험자의 약관상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몇 해 전에 출제된 자동차 보험 문제 중에 약술 중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의 보험금 청구권자에 대해서 비교하여 약술하시오. 자, 이 문제의 내용은 결국은 뭘 물어보는 것이냐면요. 대인배상1의 피보험자와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를 비교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비교하라는 뜻은 피보험자를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단순히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만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많은 수험생들은 도대체 이 문제는 누구를 비교하라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해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법률이나 약관이나 이론상에 나오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지만 이렇게 살짝 어떤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전제로 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을 비교해서 구분해서 정리하고 이거를 수험 답안지에 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왕왕 출제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해 위주 학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든 답을 쓸 수도 있겠고 못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 분배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과목에서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결코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유 피보험자도 대인배상2에서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대인배상2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우리가 이제 흔히 면책약관이라고 하고요. 이제 정식적인 용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죠. 자, 그러니까 모든 배상 책임, 모든 보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보상하는 손해가 나오고요. 둘째, 피보험자가 그 보상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일부 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로 면책약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손해 기준에서 본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소유자로서 고의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대인배상원도 면책이죠. 그렇지만 법률상 책임, 운행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운행자 책임을 보상해주는 대인배상원에 보상하는 손해에는 해당하는 것이고요. 기명피보험자에도 해당하지만 대인배상원 고의면책 약관에 따라서 면책이 되는 것이죠. 다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했을 때는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있겠지만 보험자의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대인배상 투에서도 같은 논리로 보상하는 손해는 해당하고요. 피보험자에도 해당하고 피보험자인 제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지만 바로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면책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는 절대적 면책 사유로 면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면책이란 뜻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뜻은 피보험자이지만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자, 피보험자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을, 즉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것을 전제로 하는 직접 청구권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배상원은 이중적인 구조로 해놓은 것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첫째 면책사유 고용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둘째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의의 면책약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자, 대인배상원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냐면 뒤에서 배울 피보험자 개별 적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의 사고는 모두 면책, 절대 면책, 언제나 면책인데 비해서 그 외의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는 만약에 기명피보험자의 고의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점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전쟁, 혁명, 지진, 분화, 핵연료, 물질 등 이제 거대 위험, 예측할 수 없는 위험, 보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들,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적 위난, 그렇죠. 이런 것들은 모두 면책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 장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즉 유상운송 면책약관이라고 하는데요. 유상운송은 면책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익히 배웠다시피 자동차 보험의 종류가요, 개인용,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용이 있는데, 자, 유상운송 면책약관은 개인용과 업무용만 해당하고요.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이 약관이 뭐 당연히 필요가 없는, 그렇죠. 필요가 없으니까 들어가 있지 않고요. 다만 유상운송 면책약관도 예외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의 특별 규정도 따로 있어서 유상운송 면책약관만 제가 챕터를 따로 나눠놨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면책이고요. 다만 이때는 늘어난 손해만 면책이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피보험 장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면책입니다.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에 생긴 손해는 보상을 해주고요. 자, 시험 경기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 자, 우리 가끔 이런 기사 보십니다. 자유로에서 심야에 이제 고급 외제차, 스포츠카를 가지고 시합을 하다가 폭주적으로 걸렸다, 경찰한테 적발됐다, 뭐 이런 뉴스 가끔 보시는데요. 자, 이때 과연 그러면 경기 했으니까 면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및 경기용이라는 것은
정규 경기 트랙, 우리 뭐 용인에 있거나 또 태백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영암에 있죠. 그렇죠. 여기 안에 이 트랙 안에 들어가서 피보험 장치를 경기용으로 쓰고 연습용으로 쓰고 하는 경우 면책인 것입니다. 그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면책 범위가 이렇게 넓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 투 인적 면책 사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하는 손해를 대인배상1은 운행자 책임만을 보상하고 따라서 타인만을 보상해 주는 데 비해서 대인배상2에서는 타인을 포함한 피해자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자, 보상해 주는 객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면책약관이 바로 대인배상2 인적 면책 사유고요. 첫째, 피보험자는 면책됩니다. 자, 피보험자는 배상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 대인배상1에서는 우리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면책약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서요. 대인배상2에서는 모든 피보험자, 자, 배상 의무가 내부적으로 배상 의무가 없이 피해자로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피보험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면책입니다. 두 번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면책입니다. 자,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정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요. 자, 배상책임보험 영역에서 해결할 것은 즉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상해보험, 이제 뒤에서 배우실 자기 신체 사고라든지 이런 상해보험 영역으로 보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부모, 배우자, 자녀는 타인에도 해당하고 피보험자에도 해당하지만 면책되고요. 그 다음 배상 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되고요. 자, 피보험 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즉 첫 번째 면책 사유는 재해사고, 즉 사용자가 잘못한 재해사고 면책으로 인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때 면책된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 면책 사유는 같이 일하던 동료를 죽거나 다치게 해서 산재 사고에 해당하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면책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부분을 재해사고 면책이라고 하고요. 밑에 부분을 동료 재해 면책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이 면책 약관은 산재법에 따른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면책되는 것이고요. 산재에서 면책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하고요. 다만 산재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상되지 않고요. 자, 산재에서 보상이 됐다 하더라도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대인배상2에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유상운송 면책약관 제가 따로 챕터를 마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유상운송 면책약관 좀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면책의 취지는 일단 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한다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고요. 또 위험의 동질성. 자, 여러분 영업용 자동차 보험, 업무용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구분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크게는 바로 위험이 커지는 순서대로입니다.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그저 출퇴근용으로 그저 우리 나들이용으로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자동차가 가입하는 보험이고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그렇죠. 이미 사용하는 용도가 더 범위가 넓어진 것이고요. 영업용은 그야말로 뭐 심할 때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차가 돌아다닐 수도 있는 이미 운행 시간 자체가 차가 돌아가는 시간 자체에만 보더라도 위험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자가용을 가지고 유상운송을 한다면 나가지도 움직이지 않았어야 될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면책이 되는 것이고, 요건은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이웃사촌인
정비업자에게 제가 제 차를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정비업자 사장님이 차를 돌려주면서 세차도 깨끗이 하고 처음에 제가 기름이 한 반 정도뿐이 안 들어있는데 기름도 꽉 채워주시고 거기에 감사하다고 시골에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시골에서 받은 농산물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또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건 유상운송일까요? 그렇지 않죠. 유상운송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리를. 자, 그래서 렌트카 요금이나 택시비 상당액 등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뭐 기름값이라든지 점심값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의 사례 이런 것들은 유상운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자, 일회 유상운송이라도 면책하지 않는 것이고요. 반복성이 있어야 면책이 돼서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반복성이라는 것은 이제 2번 이상 했다. 그래야 반복성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법무팀 이제 소송 담당으로 근무할 때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자, 상대방 차는 신호 위반을 했고요. 우리 차는 정상 주행을 했는데 상대방 차는 대인 투가 면책이 됐습니다. 이유는 유상운송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차 승객은 자배법상 승객에 해당하고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 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차량의 차주나 운전자 등과 같이 배상 의무자에게 저희가 우리 보험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유상운송이 맞는지 반복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차는 어떤 경유를 빌렸냐면 이제 우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 고가의 외제차를 뭐 하루 단위로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업체에서 빌린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차를 빌린 사람은 딱 하루 빌렸기 때문에 반복성에 해당하지 않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그 차에 대해서 차주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이미 불법 렌트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 보험사에서 판단한 유상운송 면책이라는 면책약관 적용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반복성이 인정이 되면 유상운송 면책약관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때 반복성이라는 것은 그 누구 하나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는 김영 피보험자도 있고 승낙 피보험자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유상운송 반복성 인정되면 면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상운송을 면책하는 이유가 위험의 동질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차를 6개월, 1년 일정한 금액을 받고 제 차를 빌려줬다고 하면 이때는 동질성이 회복됐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같은 개인용 자동차를 제가 제 차를 빌려주니까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달, 3달, 넉 달, 1년 이렇게 빌려주면 그 차를 사용하는 승낙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이미 일정한 사람이 사용하고 그 승낙 피보험자도 개인적인 업무로 자동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동질성이 같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유상운송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요건은 이렇습니다.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그렇죠, 임차인이 혼자만 사용하는 경우 면책이 됩니다. 다만 이때도 임차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면책이 맞지만요. 30일을 초과하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저는 장기 임대차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장기 임대차에 해당하면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웃집에 아니면 누구 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받고 차량을 빌려줄 일이 생겼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한 달만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31일을 빌려주시면 됩니다. 한 달을 빌려주시면 잘못하면 30일을 빌려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30일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걸립니다. 그런데 31일부터는 30일 초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날짜를 세서 31일 이상으로 대여해 주시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우리 유상운송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최근에 승용차 함께 타기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돼서요. 예. 저격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 외국에 있는 우버 택시 같이 자가용으로 운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가 도입이 돼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때는 명백한 영리고 명백한 반복성이 인정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상운송 면책사유가 면책약관을 적용하지 않도록 다시 우리 유상운송 면책약관에서 예외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화물에 대한 유상운송은 보상이 가능하고요. 자,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시면 사람 및 화물에 대한 유상운송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이제 쿠팡 물류, 그렇죠. 개인용 자가용으로 화물 택배 일을 이제 뭐 투잡이 됐던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했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도 과거에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첨부가 가능하고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화물에 대한 유상운송은 보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업무용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말씀을 드리면 장기 임대차 예외 조항이 없어서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무조건 면책이 됩니다. 자, 업무로 쓰는 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이 또 업무로 쓴다는 것은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같지 않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도 다인승 자동차라든지 1종, 2종 승용 승합 자동차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고요. 자, 화물차는요. 보통보험 약관에 유상운송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 우리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중소규모 좀 중형 규모의 마트들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1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달 해서 이제 우리 다마스 화물차 같은 걸로 배달해 주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죠. 이때 이 다마스 화물차는 바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딱히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아도 다마스 화물차는 원래 그런 일에 쓰려고 구입하는 차라는 걸 자동차 보험사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화물에 대한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학원차라든지 뭐 태권도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유상운송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고 유상운송 특별약관 가입하셔야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상운송 시에도 부착되는 경우를 정리를 해보면요.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임대차 계약 30일 초과 보상이 되지만 다만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임차인이 이 부분을 또 유상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마찬가지로 면책이 되는 것이고요. 자, 승용차 함께 타기, 그렇죠.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함께 타기 유상운송 예외 사유고요. 개인용 자동차가 유상운송 위험담보에 가입돼서 화물 유상운송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보상이 되고요. 업무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 자동차가 화물 자동차일 경우 화물의 유상운송하는 경우 허용되고요.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화물 및 사람에 대한 유상운송이 가능하고요. 자,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상운송 면책약관이 적용되지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외 사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렌트카입니다. 자, 렌트카를 빌려서 유상운송을 하면 결국은 렌트카를 택시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전속적으로 빌려준 차량을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이 커지죠. 따라서 대여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이래라도 반복성이 요건이 아닙니다. 이래라도 유사운송한 경우 면책하도록 따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사운송이 가능하다. 다만 대여용 자동차는 반복성 없이 유사운송은 면책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피보험자 면책. 자, 그래서 대인배상2 피보험자에 해당하면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제가 드렸고, 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면책 약관은 이제 가족 사상 면책 약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통념상 가족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가정 내에서 해결을 한다. 예, 이런 이제 사유에서 들어온 것인데요. 자, 근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혼 법정에 가기 위해서 정말 남남이 됐지만 아직 가족관계상 부부로 남아있는 두 사람이 남편의 차를 타고 부인이 같이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부인이 크게 다쳤다고 하면, 아니 뭐 조금 다쳐도 마찬가지겠죠. 대인 1 보상 받고요. 대인 2 보상 못 받지 않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이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남편의 재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다 받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이제 화목함을 기준으로 이제 충족돼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 가족 관계를 기준으로 면책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인배상2에서는 면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계자녀나 계부모는 부모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요? 예, 정의 규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의 규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을 하실 때는 항상 정의 규정부터 꼼꼼하게 이해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학습을 하시면 뒤에 부분 학습하실 때 내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 학습의 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산재적용 면책 약관은 취지는 이렇습니다. 자, 부배자, 부모, 배우자, 자녀가 면책되는 이유는 가정 내에서 배상의 문제가 아닌 가정 내에서 해결하자. 자, 산재 면책 약관을 도입한 이유는 산재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이 있으니까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돌리자, 즉 일종의 타보험 조항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상으로 돌리되, 그래서 대인배상2는 면책하되, 다만 산재보상 다 받고 아니면 산재보상 받고 있는 중이지만 산재에서 주지 않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위자료입니다. 산재는 위자료가 없어요. 예, 이런 경우라든지 뭐 다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항목에 대한 손해는 대인배상2에서 보상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좀 빠르게 대인배상2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챕터에는 배상 책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실 것인데요. 자, 제가 자동차 보험의 담보가 배상 책임 영역 담보가 있고, 그래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상해보험 영역의 담보가 있다. 자기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재물담보, 자차담보,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때 배상 책임 영역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이 배상 책임 영역이고요. 지금 이 챕터는 제가 제목을 달아놓기를 여러분 배상 책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즉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대물배상에만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해당되는 규정은 뒤에 나오는 자기신체 사고라든지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담보, 이러한 상해보험 영역에는 결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지급보험금의 계산, 피보험자 개별 적용, 사고부담금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은 모두 배상 책임에 한정돼서 적용되는 문제라는 부분 먼저 기억해 두시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인데요. 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명 이상, 즉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고요. 각각의 피보험자가 모두 법률상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피보험자가 면책약관, 즉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될 경우 다른 피보험자까지 면책시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면책되지 않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책되지 않는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보호가 된다면 그에 수반해서 2차적인 효과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도 허용이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것은요. 첫째적으로 부책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에 따라서 2차적으로 피해자까지 보호가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요건이 복수의 피보험자, 즉 2명 이상의 피보험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피보험자가 그 모두 배상 책임, 법률상 책임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면책 약관에 있어서 면책되는 피보험자와 부책되는 피보험자로 나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효용도가 높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제도입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택시 기사가 계셨는데요. 승객을 태웠는데 한여름에 이 승객이 술이 만취가 된 데다가 과거에 자기가 조직폭력배 출신이라면서 문신도 보여주고 이러시면서 계속 운전하고 있는 그 기사님을 때린 거예요. 운전을 똑바로 안 한다, 빨리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참 갑질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기사님은 이제 참고 운전을 하고 목적지에 내려다 드렸는데 이번엔 요금을 계산하시면서 요금을 예를 들어서 뭐 3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지갑에 있는 돈을 들어가지고 곱게 주는 게 아니고 확 집어던지고 하고 내려버린 겁니다. 이 순간 이 기사님이 정말 참았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택시를 돌진해서 그 사람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고 그 무릎 부분을 쳐가지고 두 무릎 이하를 다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때 그 택시 회사의 사장님, 이제 말하자면 김영피 보험자가 되겠죠. 그 김영피 보험자인 택시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문의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보험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드렸습니다. 보험이 됩니다. 자, 왜 보험이 된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그렇죠. 바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죠. 자, 법인 택시 기사라는 운전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고의 사고로서 면책이지만 자, 대인 배상 투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약자 및 김영 피보험자 이외에 김영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는 절대적 면책 사유지만 그 외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는 면책이지만 자, 김영 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김영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때 대인배상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면책이 됐지만 자, 그 피해자는 당연히 우리 해당되는 그 택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인배상원은 직접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인배상원, 대인배상투 모두 보상을 받고요. 자, 그렇다면 보험사가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뭐죠? 네, 맞습니다.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누구에게 그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그 택시 기사님에게 그렇죠. 지급한 금액 전액을 구상해야 되는 일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실제 제가 구치소까지 가서 면회를 드리면서 말씀을 여쭤봤더니 자기가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게 맞다고 순순히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회는 없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마는 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거죠. 어쨌거나 지금 피보험자 개별 적용의 가장 극명하고 가장 극대화된 장면을 제가 지금 예시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요, 모든 면책약관, 모든 것들 보상하는 손해 이걸 다 전부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보험 계약자 및 김영 피보험자의 고의는 절대적 면책 사유라서 제외되고요. 유상운송 면책약관은 자, 이거는 유상운송의 조건이 충족되면 어느 피보험자가 유상운송을 했던 간에 면책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시험 경기 및 연습용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충족되면 면책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 개별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명시적인 요건은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사고, 유상운송, 시험경기 연습용은 명시적으로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서요. 우리 거대 위험 있지 않습니까? 전쟁, 혁명, 폭풍, 지진, 그리고 핵연료 이러한 거대 위험들은 뭐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이거는 해석상 뭐 피보험자 개별 적용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그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어차피 면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대인배상 2와 배상 책임 영역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중에서 사고부담금만 제외하고 제가 이제 학습을 했고요. 자, 사고부담금에 대한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인배상에 대한 부분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이제 또 우리 간단한 기본 사례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9회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